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리포트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저희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하반기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서 네. 이게 도박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최근에 이런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후유증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과거와 다른 거는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 23년도 이맘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광풍이었죠. 네, 네. 네, 그래서 포스코도 이렇게 가니까 물론 아직도 많은 투자분들이 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하필이면 이게 반도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과 섹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은 2분기 추정치 90조 원은 네. 전 세계에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기업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투자가를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젠덤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상식을 깨는, 예를 들어서 주식의 경력이 높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주식의 경험이 없다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이 좀 전개됐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하반기 접어들어서의 첫 번째 어떤 높은 조정은 사실 지금도 고민이에요. 저희가 전편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2분기 때는 삼성 하이닉스만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만 샀어요. 다른 거 다 팔고. 근데 이제 삼성 하이닉스마저 일정 부분 7월 달에 노이즈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 주가 빠지니까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많은 투자분들이 그럴 겁니다. 괜히 주식을 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가 네. 본전만 가는. 근데 이미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30% 빠졌으면 개별주들은 반토막이 수두룩백백해요. 오르지도 못했는데 더 빠지니까요. 네, 오르지도 못했는데 더 빠졌고 실적 좋다는데 더 빠졌고 네. 중간중간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가 상반기 때가 포모였다면 하반기는 안 좋은 포모입니다. 아비규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평가 아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진짜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네. 심지어 7,000피를 깨고 오늘도 6,00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른 나라보다 유독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네.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55%가 삼성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55%가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가 55%가 넘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무려 고점 대비해서 단기 4주 만에 30% 이상이 내려갔으니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펀드 규모가 대략적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00조에는 ETF인데요. ETF 500조 원인데 ETF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반도체 ETF도 있을 거고 조선, 전력, 배당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가 본주가 빠지면 ETF가 빠지고 ETF가 빠지면 본주가 빠지는 어떤 안 좋은 사이클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수도 너무 호망하게 내려왔고요. 사실 지수를 분석하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장의 기준으로 두 개 특정 기업이 50%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 지수를 분석하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분석하는 게 빠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7,000세에 대한 의미, 6,000세에 대한 의미인데 내려올 때는 그렇게 선을 걷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6,000포인트에서 출발했으니까 6,000포인트 중반은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7월 달에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30번이 넘는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우리가 말하는 서킷 브레이커 장중에 8%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거래를 20분 정지시키는 게 거의 6월 달에도 두세 번 이상, 7월 달에도 2번 이상 나왔거든요. 그만큼은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은 한국 증시가 완전 도박장이 됐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다는 거는 거꾸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1,500조, 2,000조 원짜리 주식이 하루에 10%가 움직이면요. 2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됩니다. 현대차도 10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루 만에 눈 딱 감았다 뜨면은 그 종목들이 없어지는 정도의 변동성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알기에는 네. 무거운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낙에 진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11% 왔다 갔다. 네.
지금까지 주식하시면서 이랬던 적이 많았나요? 없었어요. 제가 주식 처음 할 때는 삼성전자 만원, 그때는 주가가 낮았겠군요. 네네. 예. 그만큼 이제 3, 4%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그쵸. 시가총액이 작았으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7.포인트 정도라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체 6천조 원이 당연히 깨져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대략 10만 전자 전후, 하이닉스가 20만 원 전후 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당시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 2천조 원까지 내려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20만 하이닉스에서 지금 200만 원이 넘으면은 대략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높은 변동성이 적응이 안 되는 정도고요. 그게 또 왜 좀 안 되냐 하면은, 선물 옵션 제도가 거의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을 건데, 우리나라 지수가 한 4,000포인트, 3,000포인트 있을 때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포인트가 밑에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170조 원 이상을 팔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면서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내가 팔고 싶은 물량을 최대한 완충작용을 하면서 내가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밑에 받쳐주는 게 없다면은 내가 팔면서 시세를 내리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건 제도적인 게 좀 깜빡해줘야 되는데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한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지수 곱하기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3,000포인트, 4,000포인트 할 때는 선물 지수 자체를 한계약을 사는데 개인 투자 관점에서 2억이 안 들었어요. 지금은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 파생 시장으로 돈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완충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높은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해치가 안 되는. 해치가 안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실기론이 나올 건데 네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국민연금이 애초에 예를 들어서 5월 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운영 규정에서 그게 5% 수준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든 펀드 매니저의 재량을 감안하는 2에서 3% 정도의 전술적 자산 배분이든 감해해서 초과됐으면 5월달, 4월달에 일정 부분의 리밸런싱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리밸런싱은 이런 게 있어요. 리밸런싱은 나쁘게 보면 초과된 삼성 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줬겠죠. 네. 그게 없었던 거죠. 안 팔아버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줄 물량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놨다 보니까 어찌 보게 되면 5월달, 6월달에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수급을 못 받아준 것도 지금 높은 변동성의 어떤 그건 출입.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사는 쪽만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반대쪽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는 쪽은 다 개인이었는데 아이고 개인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어요. 또. 돈은 있는데 신용을 막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제가 영상이지만 꼭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네. 명분은 7월 초순에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레버리지를 일정 부분 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ETF 레버리지가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주식 계좌에서 사는 신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미수 같은 것도 있고 신용도 있는데 일정 부분 증시가 변동성이 크니까 대형사의 레버리지를 막았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대략 30만 원 전후, 그다음 하이닉스 주가는 250만 원 전후였어요. 근데 주가가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미수라 그래가지고 오늘 사서 이틀 안에 파는 거는 증권사마다 조금은 다른데 30%, 20%가 잡히기 때문에 3배에서 4배까지 주문이 들어가요. 근데 물량을 막아버리게 되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빨리 빠졌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적으로 이번 급락에서 우리나라 전체 신용 고객 예탁금도 20 정도 빠지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3, 4조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34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용 비중이 30%를 넘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아침마다 보게 되면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딱 빠지게 되면 NXT라 그래가지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보이잖아요. 아침부터 5천억, 7천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약간은 지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뭐냐? 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반대밀면 안 당할 정도로 주가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또 우리 내적인 요인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전체 반도체 업황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에 7월 달에 좀 놓여 있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약간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도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물가 지표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잖아요. 연준의 금리는 내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네. 이게 금리가 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이런 것도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매크로를 한 2, 3년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고민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럼 과연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과연 금리를 그럼 내릴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그 네. 고민을 해보면은 5월 달에 이제 퇴임을 한 전 제롬 파월이나 이번 케빈 오시 같은 경우도 금리를 못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 부채도 맞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코로나 이후로 거의 금리를 9번 연속 올렸었잖아요. 4.5%까지. 올린 상태에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약간 완화된 게 2021년도 전 후예요. 네. 그럼 최근 3년 동안 실제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내려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은 여기서 이제 케빈 오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연준이 좀 사고를 바꿔야 돼요. 어떤 사고냐? 안 바꿀 겁니다. 학자분들이라. 연준은 아직까지도 2.5% 정도 수준의 물가를 고집합니다. 근데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 없느냐? 아까 조금 지적하셨죠. 미국은 매년 연말 연초에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올 거고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채한도 협상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국채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볼 거예요. 뭘 보냐 하면은 달러가 비싸. 그래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100이 넘는다 그러면 아이고 바이오 약세, 로봇 약세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는 추세적인 거예요. 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 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난리 났다 그래요. 제가 오늘 자료 화면으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보시면 미국의 30년물 국채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지금까지 계속 5% 전후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이야기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4% 이상이에요.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인상했죠. 이거는 늦은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한 차례 더 인상을 한다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7번 정도 동결을 했었어요. 2.5. 실제로 동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거죠. 근데 우린 좀 늦어요. 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난해 연말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회사채와 실제 국고채 금리는 3% 후반에서 4% 전후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준금리예요. 2.5, 2.75. 미국은 4.2점. 근데 실제적으로 사는 기업들이 은행이나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시장 금리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 자체는 계속 높은 거예요. 왜 높냐면 이렇게 이야기 해볼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년 전에 짜장면이 얼마, 커피 얼마 생각했죠. 근데 그럼 10년을 시간 동안 기준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물가랑은 계속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26년도도 미국은 금리 인하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시장은 어떻게 워딩을 강화하느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상도 못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한다면은 이거는 보험적 인상이란 말도 쓸 수가 원래 보험적 인상이란 말은 없어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보험성으로 인상했다. 네.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명분은 사실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고 시장에 푸는 유동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은 직간접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풀어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좀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글로벌이 같이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영향이 없어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높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해서 연간 4%의 수익을 내기보다는 5%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 주가 약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세적으로는 미국이나 글로벌의 실제적인 시장 금리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뭐 금리적인 이야기들 또 네. 이런 거 이외에도 하반기에 뭔가 주식시장이 향방을 가를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실적은 아마 어느 정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를 보이는 게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저도 염려하는 게 3분기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10월 달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10월 달 정도 갔을 때는 아무래도 연간 이제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섹터마다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는 아마 3분기까지는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랑 좀 다르게 계절이 우리는 보통 3월 달에 봄학기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애플이 9월 달에 스마트폰을 출시하겠어요? 우리 삼성은 왜 2월 달에 출시하겠어요? 그거는 동양 문화와 미국 문화를 바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출시하는 게 애플의 전략이잖아요.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자금 집행 같은 경우도 보통 3분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길어야 3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월 달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냐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신용경색 부분이에요. 신용경색은 실제적으로 케빈 워시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줄 게 바로 9월 FOMC예요. 네, 네. 실제적으로. 9월 FOMC 왜 그러냐면 지금 2분기로 넘어가는 7월 달, 8월 달, 8월 달은 금리 정책이 거의 없어요. 국가별로. 없는데 7월 달은 전부 다 금리 올리고 있어요. 6월 달에 일본 금리 올렸죠? 1.0, 네. 1.5 됐고 한국이 이번에 올렸죠. 그다음에 아직은 발표 안 했습니다만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상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은 잭슨홀이 있는데 종지부를 찍을 게 9월 말에 예정된 바로 FMC예요. 그렇게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하반기로 갔을 때는 유동성 흡수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제가 볼 때 하반기로 갈 때 장애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고 이건 또 하나의 내피셜인데 이건 내피셜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네네. 흘리셔도 돼요. 주가 상승의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의 주가가 움직이는 시간은 정확하게 작년도 9월 달이었대요. 9월 달. 그래서 12개월 연속 강세가 온 거거든요. 물론 12개월 강세가 왔다고 해서 13개월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근데 12개월은 어떤 사이클이냐? 4개 분기에 원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실적 자체가 딱 돌아선 실적의 첫 번째 트리거가 3분기부터 4분기 실적부터였어요. 그 4분기 실적 언제 확인했느냐? 정확하게 올해 1월 달에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4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 4분기가 들어가는 바로 10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장은 여전히 실적이나 모든 걸 갖고 있을 경우에 3분기까지는 유효하나 충분히 4분기로 넘어갔을 게 부담감이 있고 막연하게 트럼프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금리도 안 올려. 그거는 너무 뭐 맞고 안 맞고는 모르겠지만 너무 내피셜이에요. 제가 그냥 가만 생각하는 트럼프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왜? 지금까지 말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를 취임하면서 3조 정책을 펼쳤습니다. 약달러, 저물가, 저인플레이션입니까? 지금 어떤 거죠? 다 반대입니다. 강달러고요. 유가도 높고요. 예, 또 그렇죠. 금리도 높죠. 네. 그러면 트럼프는 결정적으로 이게 자기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한국적인 마인드로 트럼프가 선거를 해야 되니까 금리도 내릴 거고 케빈 워시 이렇게 샤브샤브 해가지고 야, 금리 내릴 거. 그렇게 가기는 한국적인 마인드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달러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애플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달러는 미국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 강달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달러를 받아오니까 그 다음에 고유가도 미국을 부양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유가가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 산업의 1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정치권으로 돈이 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정유 기업들입니다. 그럼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기업들은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 이미 7천선을 깨고 또 다시 7천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심한데 하반기에는 이 주가의 밴드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7,000포인트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바운드리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를 조정해 보는데 첫 번째는 30%의 첫 번째 조정에서 단 한 번의 허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의 가장 큰 매력은 빨리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빠진 이유 자체가 뭔가 명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단순하게 명분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강력한 어떤 충격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주가를 빠질 때 보면요. 외적인 충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30%는 20% 빠질 때는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3월 2일부터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돌발 상황으로 이란 전쟁이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20%가 발생을 했죠. 근데 물론 그런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는 그 전에 했던 시장 파워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제가 미국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느냐, 뭐 AI가 끝나느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과연 마이크로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지금 $900, $1000에서 쉽게 말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이라면 일시적으로 최근 1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을 미국도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베팅을 해놨는데 정작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면 이 생각도 해봤어요. 미국의 아마존, 뭐 테슬라도 뭐 테슬라 빼고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7월 말에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모든 게 다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계산해 본다면 확실히 글로벌 증시가 6월 말에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우리나라도 리밸런싱을 했지만 미국의 주요 연기금도 상반기 리밸런싱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그런 걸 해둔 게 있어서 차차 7천선 이하 정도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논하는 뭐 저점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거기 기술적 반등의 반등폭의 30에서 50%가 된다 하더라도 뭐 약간 여유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약간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극복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가의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제가 극복하는 방법, 극복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솔직히 극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미 내가 차가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빨리 빠졌다 생각을 할 때는 보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뭐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자산의 손실을 넘어설 때는 어차피 다른 액션이 없다면 조금은 지켜보십시오. 뭘 지켜본다고 내 주식이 상승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그 안 좋은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내가 다음에 액션을 풀내기 위해서는 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플랜은 결정적으로 시장이 짜줍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기회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거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내가 벌었을 때의 추억은 이젠 잊으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빨리 원위치에 간다는 생각도 조금 내려놓고 다시 시장 안정화된 이후에 칠 수 있는 재리밸런싱 또는 재리밸런싱이 무조건 주식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남들도 안정화된 시점이 들어올 때 본격적인 플랜을 짠다는 관점으로 힘들지만은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인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